지금 이 시간에도 그 공부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것도 병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병이 많다고 해도 설마 공부 못하는 병이 있을까? 또 있다면 혹시 치료는 가능한 병일까?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인생이다에서는 한때 공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소위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가 지금은 바로 청소년들의 공부 못하는 병을 치료해주고 있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우리 집에 너같이 못난 놈은 없어! 네 동생 바람만 내봐라! 태훈아! 아니 이게 대체 웬일이냐?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지금 태훈이 안정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아니 공부 좀 하려니까 글쎄 얘가 이럴 수가 있어요? 장남이 돼가지고 얘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진정해요, 여보. 여긴 내가 있을 테니까 자, 당신은 어서 회사에 가봐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유 참. 자. 사고 후 내가 제일 먼저 기대했던 건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었다. 어머니는 여간에선 다정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강인한 분이었다. 부유한 집안에 명문대를 나온 어머니는 가난한 집의 13남매 막내였던 아버지와 결혼하기 위해 집을 뛰쳐나오셨다고 했다. 집안과 인연을 끄는 어머니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늘 집을 비우시는 동안 두 아들의 교육을 도맡으셨다.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시며 억척스러운 여장부가 되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두 아들의 성공을 통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받고 싶어 하셨다. 어느 정도 어머니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고 자라던 내가 빗나가게 된 것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부터였다. 너 이게 도대체 뭐니? 엄만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엄마, 해도 안 돼요. 여긴 잘하는 애들만 모인 곳이라 그런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되도록 해봐.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1, 2등 하는 애들은 뭐 하루에 뭐 30시간 갖고 산대니? 엄마! 그리고 네 동생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네 동생 정교석 쳐도 네 반등수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 왔니? 엄마, 약속대로 카세트 사주시는 거죠? 아유 그럼 누구 명령이신데? 혈지 왔네. 형도 성적표 받았어? 형, 내 동생은 천재다. 허구한 날 전교 1등이야. 그래서 배 아프냐? 아니, 자랑스러워.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지, 어떨 땐 또 되게 비참해. 차라리 내가 동생이고 걔가 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가끔은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항상 구박을 받는구나 생각하면 얄미워 죽겠어.
동생과 비교하며 날 몰아붙이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열등감으로 난 그렇게 빗나가기 시작했다. 때론 어머니를 설득해 보기도 하고 잘 보이려 노력해 보기도 했지만 반응은 한결같았다. 오토바이도 그 점 타기 시작했고 본드까지 손을 댔다. 이제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수아야. 많이 아프지? 아, 괜찮아, 태원아? 가만히 있어, 그냥. 와줘서 고마워. 태원아, 너 아무리 속상해도 이제 오토바이 타지 마. 너 다치는 거 싫어. 중학교 그룹 과에서 만난 수아는 그 당시 날 지탱해주던 아이였다. 그엔 어머니와는 달리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았다.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여학생이 좀 더 이렇게 더 성숙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고등학생 같지가 않고 좀 이렇게 누나 같은 그런 느낌도 줬었고 좀 부드러운 맛이 참 많았어요. 부드러운 느낌. 항상 얘기하고 그러면 좀 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쪽으로 더 제가 매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담배 하나만 줘. 담배? 하나만 줘. 야, 이제 3교시 끝났는데 또 가냐? 벌써 가는 거에 비하면 양호하지 뭘 그러냐? 야, 진태원. 이건 나보다 더한 놈이네? 너 왜 그래, 정말? 걱정 마. 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야, 진태원! 태원아. 너 어디 가니? 그래, 그 여자친구를 꼭 만나야겠다. 수업 끝나고 가면 안 되니? 아, 안 돼요. 지금 가야 돼요. 그럼 그 친구도 수업을 빼먹어야겠네. 아니요. 걔네 학교 오늘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래? 그래, 뭐 교실에 앉아서 여자친구 생각만 하느니 보고 싶을 땐 실컷 봐야지. 내 조퇴시켜줄 테니까 마음 편히 만나라. 응? 아,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아니, 저 선생님. 받아. 내일 학교는 꼭 나와라.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걸었으면 말을 해야죠. 수아야! 수아야! 얘, 네가 태원이라는 애 맞지? 어서 집에 가지 못해? 놀래면 너나 놀지. 우리 수아는 왜 자꾸 불러내? 어? 엄마, 내 잘못이야. 태원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엄마. 너도 똑같아 이 기집애야. 응?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벌써부터 연애질이. 어서 빨리 들어와. 수아야! 우리 애 마음 잡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그 뒤처리 때문에 애 학교를 내 집처럼 들락거릴 정도예요. 아휴, 자식이 왼수지. 내가 속 썩은 걸 생각하면은 살이 꼈어. 꽉 잡아야 돼. 아니 그렇지 않아도 걔만 보면은 닥달을 하고 있기는 한데. 대개 아들 그냥 뒀다가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키가 보통 센 게 아니야. 어머니가 꽉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어른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난 더욱 수아가 보고 싶었다. 특히 집에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난 날은 더욱 그랬다. 조심해. 괜찮니?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이었다. 나는 잠자는 척하다가 집을 빠져나와 막차를 타고 가 수아를 만났다. 수아는 나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문제야, 동네에서는 개망나니. 엄마가 도대체 너 때문에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어. 대체 너 왜 그러니? 어? 뭐가 되려고 그래? 죄송해요. 태준이 좀 봐라. 전교 1등에 말썽 부리는 거 한 번이라도 봤니? 여보, 그만 좀 해둬요. 당신 가만히 계세요. 애들 옆에 있어줘야 할 때 당신 집에 한 번도 없었어요. 교육은 내가 시켰는데 당신 이제 와서 무조건 감싸면 애 버릇만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얘가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는 거 당신 책임도 커요. 다 그만두세요. 엄마한테 태준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 태준이 반만도 못한 놈이에요. 전 엄마한테 창피한 아들일 뿐이고요. 제가 나가줄 테니까 이 공부 잘하는 태준이 되고 행복하게 사세요. 전 없는 셈 치면 되잖아요. 형!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 저번에 자꾸 왜 이래? 이 새끼가 공부 좀 잘한다고 건방지게. 아니 제가 나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야, 씨, 이게 자네. 야, 태훈아, 너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태훈아,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느냐고, 태훈아, 어디가? 태훈아. 그 즈음엔 가출도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가출은 달랐다. 어머니 핸드백에서 훔친 거금 57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수아가 있었다. 나 때문에 너까지 망가지는구나. 괜찮아. 내가 뭘 하든 난 태연이 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는 뭐라 그러고 나왔니? 학원에서 겨울방학 캠프 간다고 하긴 했는데 괜찮겠어? 내 걱정은 말어. 나오면서 동생을 때렸다. 사실 태준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했어.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들켜버린 것 같아.
엄마가 공부 하나만으로 우리들을 비교하지 않았어도 그애 미워하지 않았을 거야. 왜 그렇게 성적에만 집착할까? 어른들 눈엔 우리 모두 우등생 아니면 열등생 뿐인가 봐. 우리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까? 나 요즘 너무 답답해. 과연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정말 미칠 것 같아. 태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넌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아유, 우리 엄마가 너 반만이라도 날 믿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맙다, 수아야. 야, 나 간다. 그새 보름이 흘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야, 수아야, 왜 그래? 수아야, 괜찮아? 한두 달 전부터 자주 메스꺼웠어. 차 타서 더 심해지는 거겠지 뭐. 야, 괜찮겠어? 옆으로 좀. 엄청 혼나겠지? 태원아, 이제 겉도는 거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난 이제 더 이상 네가 엄마에게서 도망갈 궁리나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수아야. 우리들의 가출 사건은 두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학교에서도 혹독한 곤욕을 치렀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퇴학은 간신히 면했지만 난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태원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자, 받아. 아니, 저 선생님. 다 알아, 임마. 어디 누가 더 센지 한번 마셔보지 뭐. 응? 야, 어른들은 참 치사하지, 응? 예? 그깟 공부 가지고 중내 사내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말이야. 사실은 나도 그랬어, 임마.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술, 담배 쩔어보기도 하고 툭하면 싸움질에 가출해. 너보다 더 심했을걸? 아니, 정말이세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난 꼭 성공한다, 성공할 거다 그랬었지. 말로만. 그런데 어느 날 길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말이야. 문득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말면 그대로 지고 만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도 가끔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그렇지? 하여간 난 그 생각이 든 뒤로 방향을 바꿨지. 그래,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나도 그 세상을 알아야겠다. 오기, 그 오기 하나만으로 말이야. 태원이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얘기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그냥 훈계하는 식으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식으로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 얘기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처음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저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은 어쨌든 저한테는 상당히 그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생한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이러다가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정말 이거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논팽이가 되는 게 아닌가 진짜. 그냥 뭐 계속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런 애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 뭔가 해야긴 해야 되겠다. 선생님의 충고는 그간 갈피를 못 잡던 날 바로 잡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나 역시 방황을 그만 끝내고 싶은 구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정말이야? 나 마음 잡았어. 방 안에 책상 하나만 두고 싹 다 치웠다니까. 잘했다 태훈아. 정말 잘했다. 계속 지켜봐 줄 거지? 그럼. 비록 놀 만큼 놀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엄마랑 태준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 넌 잘해낼 수 있을 거야. 고3 학기 초부터 난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주위에서는 갑작스런 내 변화에 놀라는 눈치였다. 수진이 영어도 안 되나? 하지만 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끝까지 나를 믿어준 선생님과 수아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태연아, 수아 친구가 그러는데 수아가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대. 수아야, 너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아이, 딴청 피우지 말고 빨리 말해. 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태훈아. 수아야. 태훈아. 나 너 대학 가는 거 볼 수 있을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일부러 말 안 했었어. 너도 너무 힘들었잖아. 하지만 넌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암이래, 암.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어. 수아야,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사실이야. 사실이니까 학생 이제 그만 돌아가요. 우리 수아는 지금 안정이 제일 중요해. 나를 지탱해주던 수아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내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수아의 병을 내가 고치리라 다짐했다. 난 그때 문과반이었지만 의대를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투병 생활을 하는 수아를 위해 난 무섭게 공부를 했다. 그 8, 9개월의 시간 동안 난 단 한 번도 방바닥에 눕지 않을 정도였다. 밑바닥 성적은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학력고사를 치렀고 난 의대에 원서를 넣었다. 수아야, 나 윤수아 씨요. 그 학생이요. 오늘 새벽에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췌장암 환자치고는 아주 잘 견뎌왔었는데. 수아야, 나 대학에 합격했어. 이거 봐, 합격 통지서야. 야, 수아야, 말 좀 해봐. 난 너 때문에 길을 쓰고 의대까지 왔는데 넌 뭐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너 뭐냐고, 이 바보야! 수아야. 태훈이 방에 있니? 얘 문 좀 열어봐. 얘 태훈아. 얘 문 좀 열어봐. 잠시 주춤했던 나의 방황은 또다시 시작됐다. 목표를 이룬 후의 허탈감과 수아의 죽음이 겹쳐 나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나는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단지 모든 게 귀찮고 싫었다. 죽을 뻔했죠, 사실. 그래서 그때 한 달가량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데 속으로는 또 처음에 죽지 왜 살았나 이런 생각도 처음에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도 오고 그 간호사분도 참 좋은 얘기를 매일 해주셨어요. 매일 거의. 이제 어머니도 조금 그때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겉으로는 굉장히 태어난 척 하셨는데, 근데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하는 단계가 됐었죠. 그 후 의대에 진학한 진태원 씨는 정신과를 전공해 지금은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의 방황은 문제 청소년을 진료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을 준다. 그 자신이 혹독한 시기를 보낸 만큼 진태원 씨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잘 안 돼? 많이 줄었어? 오, 대단하네.
아이들은 흰 가운도 입지 않고 자신들의 빗나간 행동을 이해하는 친근한 의사에게 별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는다. 뭐 외마가 한다든지 이런. 또 하지만 공부가 이들을 잘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진태원 가지 씨는 상황이 그들의 벌어지게 부모와도 되면 만나야 잘안 한다. 되면 반드시 그때는 요 약속을 꼭 지켜야 돼. 알았지? 그리고 자녀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에서 진태원 씨는 그의 어머니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항상 강인해 보였지만 지난날 그가 힘들고 아팠던 만큼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머니도 이젠 예전 같지 않다. 어머니를 늘 흡족하게 했던 동생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이젠 진태원 씨가 뒤늦은 효자가 됐다. 많이 늙었다 손이. 손이 늙지 그럼. 할머니 손이 할머니 손. 이제. 할머니지. 이 손으로 그냥 내가 기타 부신 거 기억나? 많이도. 망치로 그냥 갖다 기타 사놓으면 다 때려 부셔가지고. 야 기타가 하나만 9개, 그랬냐? 9개. 세지도 못하고 9개. 기타. 그때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 알았어 몰랐어? 글쎄 뭐 그 당시에는 너 동생이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걔는 뭐 한눈도 안 팔고 이러니까 그리고 글쎄. 너도 같이 잘 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근데 올라가서 그 말 기억나? 동생 반만 닮으라는 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그때는 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아니 아무리 그게 생각을 해 이렇게 따지긴 따지. 형이 잘해가지고 동생이 보고 네 형 반만 닮아라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동생이 잘해가지고 형 보고 동생 반만 닮아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 그 기억나니? 저 뭐야 우리 신당동에 살 때 뭐 찌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담을 이렇게 창살 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밤에 나가가지고 대문을 열쇠를 채우려니까 네가 하도 멀리 나가서 그 가출을 못하게 그랬더니 그걸 자르고 네가 튀어나갔잖아 바깥을 몇 분을 그랬을 때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내가. 지금은 너도 누구보다 자식을 서로를 학교를 이해하는 가지고 모자 사이지만 예전 이야기가 나오면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너무 많은 모양이다. 하기만 해. 세상에 그래 담띠에 넘어서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밥도 안 먹고 바깥에서 자고 학교를 갔나 안 갔는데 걱정이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들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될 텐데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회사원이니까 차근차근 얘기가 되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나는 막 이렇게 탈출하고 싶고 막 그랬었다고. 물론 나중에 뭐 정신 차리고 부모가 공부했지만. 이제 마음이 막 급해지고 저래서는 안 되지 싶어서. 하긴 또 그런 생각도 들어. 그때 엄마가 나를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그럼 나 아마 의사 안 됐을지도 몰라. 너는 가출을 아주 셀 수도 없어. 그렇게 집을 맨날 비우고 내가 책만 너 책을 들고 앉아서 맨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세상에 이 책을 다 두고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다고 내가 맨날 땅을 치고 너 공부방에서 울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도 이젠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혀 때때로 꺼내볼 수 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진태원 씨는 그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강의 요청을 자주 받곤 한다.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이 그 대상이다. 선생님도 거짓말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애들이 보면은 이 그는 자신의 지난 과거를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청소년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을 생생하게 가르쳐준다. 과거의 경험과 학문적 이론, 그리고 진료 경험을 통한 그만의 방법인 것이다. 클로즈 퀘스천을 많이 한단 말이지. 진태원 씨가 문제 학생을 만나는 곳은 병원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병원 진료실이 된다. 호프도 판다. 이 학생은 폭발적인 행동장애보다는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
자연히 말수도 적고 마음을 잘 열지 않아 이따금 이렇게 밖에 나오곤 한다. 그래도 아빠가 너한테 뭐 잘해줬던 기억 같은 거 남는 건 없어?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그런 지나가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야? 아빠가? 소주? 아이들이 자주 가는 먹은 적 있어요, 카페에서 여러 명이서? 마치 동네 형처럼 친근하게 툭툭 질문을 던지다 야, 많이 보면 먹네. 아이는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그래, 소주 다가온다. 먹는구나. 일단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잖아. 일단 네가 바뀌는 게 우선이야. 응? 네가 일단 먼저 바뀌는데 아주 열심히 매진하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서 건배 한번 하자. 사이코 드라마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그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환자는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문제에 정면 대처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진태원 씨는 그것이 상담과 약 투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는다. 바꿔보실래요? 너 처음에 안 그랬잖아. 처음에는 대학교 안 갔다 했잖아. 내가 뭘 잘 생각해서 그 부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일단 오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건지.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자가 아주 난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 어떤 계층을 환자 보는 거야. 치료엔 치료자들한테 진태원 씨뿐만 뭐 아니라 심리치료사와 간호사 모두가 한 팀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시로 모여 환자에 관해 정보도 나누고 치료 방식에 대한 토의도 한다. 우리가 더 줄 수 있다고 사실. 엄마 아빠는 직장 나가 있잖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동원하며 노력하는 만큼 진태원 씨는 가끔씩 보람을 느낄 때도 있다. 너 이번에 고등학교 갔구나 벌써.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 본 지가 2년 됐다. 그지? 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냐? 옛날에 너 어땠어? 한번 잘 생각해봐. 나는 옛날에 그냥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나쁜 짓 뭐 했어? 집 나가고. 집 나가고. 그랬죠. 집 나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학교 안 가고. 정말 부모 속 많이 썩였지 너도. 그지? 어? 예. 그때는 왜 그랬던 것 같아? 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던 것 같아? 몰라요. 그냥 잠시 다른 길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마치 다른 길에 몇 갔다 년 온 것 같아? 전 심각한 문제 청소년으로 이젠 진태원 집에 씨를 아빠, 찾았던 엄마도 아이. 좋아하시겠다. 그 아이가 이젠 마음을 다잡고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약도 잘 먹고 있고.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해온 지 어느덧 13년. 컴퓨터의 진료 기록엔 이렇게 흐뭇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겐 지금도 안타깝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아이가 있다. 정신과 수련의 과정을 밟으면서 나는 과거의 나처럼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만났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날 때 난 의사 가운을 벗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동호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다. 극성스러운 어머니의 끝없는 욕심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까지 어긋나 있었다.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잘 보신다면서요? 글쎄 얘가 중학교 때까지는요 반에서 5등 안에 들던 아이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법대에 가야 하는 애예요. 꼭 좀 보내주세요. 네? 저는 입시학원 원장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시장애 증후군이라는 병에서 동호가 벗어나는 거죠. 입시장애라뇨? 쉬운 말로 하면은 공부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나머지 혼자로서는 극복이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장애로 발전된 병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럼 우리 동호가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듣자 하니까 별말을 다 들어보겠네. 예, 됐다. 집에 가자.
엄마! 자, 동어머니. 자, 차근차근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됐어요.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해요. 엄마! 동호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호와 상담하며 그 안에서 내 지난날을 떠올린 나는 그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순 없었다. 여보세요? 동호 어머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청소년 정신과입니다. 웬일이시죠? 아, 예. 동호는 말입니다. 조금만 치료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애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동호 꼭 좀 보내주세요. 정신과엔 일 없네요. 그의 학교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동호야!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동호야, 나 오토바이 좀 태워주라. 네? 너 내가 폭주족 1세 된 거 알아? 어? 봐봐. 이상처럼 말이야.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 후에 남은 거야. 오토바이 탈 때는 특히 사거리에서 조심해야 돼. 신호도 잘 지키고. 선생님. 술, 담배, 본드, 가출. 아니 네가 뭐 달리 엄마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네. 나도 다 알아. 하지만 평소에 엄마한테 반항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너나 엄마한테 모두 불행한 일이야. 너무 늦었어요. 요즘도 엄마는 절대로 제 실제 모습을 인정 안 해요. 제가 법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걸요. 제 성적을 보고도요. 엄마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문제아 뒤에는 어김없이 그를 만든 문제 부모가 있었다. 그날 이후 동호는 나를 잘 따랐고 우리는 일단 엄마 몰래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선생님, 나 마지막 경고하러 왔어요. 나 몰래 우리 동호를 만나고 다니는 모양인데 내 아들 내가 알지만 정신과 치료 따위는 필요 없는 아이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동호를 만났다가는 나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아, 동어머님, 잠깐만요. 동어머님! 야, 동아 어디 가?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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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동아! 그렇게 동호를 못 만난 지 한 달 후 난 그의 이 죽음을 접했다. 동호는 극성스러운 문제 부모가 만들어낸 가엾은 희생양이었다. 그 지금 본 대로 진료를 하다 보면 저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간혹 있죠.
가슴 아프시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동호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저희 치료팀 같은 경우 또 저의 생각에는 반드시 얘는 사고나 우려가 많고 또 큰 사고를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도 해보고 또 병원을 좀 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괜찮은데 왜 자꾸 병원을 오라고 그러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큰 사고 날 것 같아서 애도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애도 좀 병원 오게끔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뭐 굳이 또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정신과 환자로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고를 당하게 됐죠.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 부모가 있다는 얘기도 또 이제 듣잖아요. 그렇죠. 문제 자녀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애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애 성격 문제거든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고집을 많이 핀다든지 남의 생각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 양육 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표현 방법이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성숙한 방법으로 한 거냐 아니면 맹목적으로 과잉보호를 하느냐 이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참 병도 많지만 공부 못한다고 하는 게 내 병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요. 글쎄 그거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공부 못하는 것도 병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건 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병이냐면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실 예를 들면 지능지수도 IQ도 120 이상, 뭐 140, 머리도 좋고 뭐 모든 가정적인 환경도 다 좋은데 화내서 꼴찌한다. 병이에요? 그건 좀 문제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전혀 안 돼 있고 인내심이 뭐 끈기도 없고 그래서 작심삼일이고 공부 안 하거든요. 능력이 되는데 못하는 거 그건 병이죠. 그럼 뭐 약을 줘요? 어떻게 처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부모한테 문제가 있어서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얘가 너무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얘가 어떤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그 나름대로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그런 아이는 반드시 성적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뒤에는 늘 부모님 계시니까 우리 저 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냥 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첫 번째 자녀들 비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여유를 갖고 자녀를 좀 믿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자녀에게 문제가 좀 생기면은 반드시 조기에 먼저 개입을 해서 자녀 얘기를 좀 들어주시라는 거죠. 대부분 뭐 사춘기니까 좀 지나면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 뒤에 더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개입을 하셔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져 있다는 것을 자식들한테 항상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태원 씨 본인이 어려운 정말 그 혹독한 청소년기를 보내셨고 또 지금은 그런 청소년들이 친구가 돼서 치료해주고 계신데 그런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꼭 좀 희망의 말씀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 그런 지금 뭐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방황을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모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제일 위험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황한 사람일수록 더 에너지가 많고 뭐든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오늘도 하루는 스쳐 지나가고 어제의 다짐 모든 꿈들을 다시 또 새기며 애써 돌아보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봤지만